반갑습니다. 우리 편지 선생님은 제 향기로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아, 그러시군요. 자, 삶이 21일 남았을 때, 제목이 좀, 그렇죠? 깨닫게 될 가장 소중한 것들.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죽기 21일 전에 깨닫게 될 가장 소중한 것들, 이 말입니다. 죽음보다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은 죽기 21일 전에 깨닫게 될 게 뭘 것 같습니까? 강연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지 않아요? 우리 여기 건물 1층에 우야지 막창 사장님하고 되게 닮았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는 박 사장인 줄 알았어요. 네, 이창재 감독이라고 다큐멘터리 전문 영화 감독입니다. 이분이 배샘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은데 산티아고 순례길 가보고 싶으시죠? 네, 산티아고 순례길. 산티아고 순례길 코스가 3종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프랑스에서 출발하면 이게 800km랍니다. 그럼 한 달 만에, 하여튼 이 감독님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800km를 한 달 만에 이제 완주할 계획으로 출발을 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800km 정도를 한 달 동안 걸으려면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배낭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어야 돼요. 의약품도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준비할 때? 한 달치를 다 싸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돈. 그러면 한 달 동안 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신력. 아니에요. 배낭 무게예요. 배낭이 무거우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장거리 워킹은. 제가 옛날에 백두대간 얘기해 드린 적 있죠. 그때 제가 49박 50일 예정으로 일주일치 식량을 메고 갔는데 우리 식문화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외국인들은 빵 먹으면 되는데 우리는 쌀로 밥 해야 되잖아. 그럼 쌀로 밥 하려면 또 뭐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백두대간 할 때는 항상 그 PT병 1.8리터 양쪽을 차고 다니고 그 다음에 쌀을 일주일치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그 배낭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빵 먹으면 안 되니까. 거기다 국 끓이려면 또 물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배낭 무게가 저는 45kg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지금부터 드릴 말씀을 굉장히 잘 아는데 그 준비를 해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장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무게를 딱 달아보니까 28kg더랍니다. 저는 45kg를 메고 갔는데 28kg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한 3시간, 4시간 등산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한 달 내내 이 무게를 지고 가려면 사람 죽는 거지. 그래서 무게를 줄이려고 80만 원을 썼더니 무게가 23kg로 줄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낭 같은 장비 이게 비쌀수록 싸고 튼튼하거든. 그래서 장비를 바꾸는데 80만 원이나 추가해가지고 겨우 5kg를 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공하겠지, 뭐 쉽게 가겠지 하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여행을 시작한 지, 순례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시작했습니다. 뭘 시작했을까요?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옷도 한 벌로 줄이고, 뭐 간식도 다 없애고, 뭐 양말도 버리고, 아무튼 버릴 건 다 버려가지고 겨우 15kg로 줄였답니다. 그래도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45kg 메고 한 일주일만 걸으니까 어깨가 다 헐더라고. 이게 벌겋게 살이 다 까지고. 그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800kg를 걸어야 됐으니까 이 배낭 1kg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 거죠. 나중에 슬리퍼도 버리고 뭐 아무튼 필요 없다 싶으면 다 버렸대요. 다 버리고 15kg를 줄이고 겨우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산티아고 대 콤보스텔라 대성당. 우리가 말하는 산티아고 순례길의 산티아고가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성당이에요. 이 성당에 도착하면 목적지죠.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 세상의 끝이라는 곳이 있죠. 3일을 더 걸어가면 거기가 바로 여기 비스테라라는 곳입니다. 그 비스테라라는 곳에 비스에 가면 킬로미터 0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세상의 끝이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땅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귀국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이게 짊어지고 왔던 배낭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풀잖아요. 그 배낭을 다 풀고 나서 깜짝 놀랐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일 처음에 28kg를 80만 원 들여가지고 23kg로 줄이고 가다가 사흘 만에 다 버리기 시작해가지고 15kg로 줄여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배낭을 풀어봤는데 깜짝 놀랐대요. 왜 그랬냐? 자기가 한 달 동안 지고 온 배낭에 거의 쓰지 않은 물건들이 가득 들었다는 겁니다. 버려도 됐을 것들. 한 번 입은 판초우이,
카메라 무거운 거 80장밖에 사진 안 찍었는데 카메라, 뭐 비상약, 치약 등등등등 쓸데없는 물건들이 그렇게 많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쓰지 않을 물건을 한 달 내내 이렇게 짊어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혹시나 필요할까봐 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이사를 몇 번 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사를 몇 번 했어요? 한 14번 하지 않았나? 이사를 한 14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이사를 한 4-5번 하기 전에 창고에 있던 물건이 아직도 제 집 창고에 있어요. 그 창고에서 창고로 이사를 다니는 거지. 이 버리고 와야 될 물건을 이사비를 더 주고 계속 이사를 하는 거예요. 안 쓰는데 불안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사를 다니더라는 거죠. 깜짝 놀랐다는 거지, 이 사람이.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는 물건이 잔뜩 나오니까 얼마나 사람이 허탈하고 좀 그렇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순례길에서 만났는 그 특별한 독일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독일 퀼른에서 산티아고 순례길까지 온 거예요. 산티아고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3,000km를 걸어왔다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제 한 3번 만났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더래요. 들어보니까 아내가 갑자기 죽어서 이게 세상에 의미도 없고 그래서 걷기 시작했대요. 근데 맨몸으로 걷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제 발이 아프니까 구두 신고 걷다가 등산 하나 사고 가다가 추우니까 외투 하나 사고 외투 벗어가지고 넣을 데가 없으니까 조그만 배낭 하나 사고 그게 짐이 다더랍니다. 이 사람은 3,000km를 걷는데 그렇게 작은 배낭 하나 메고 다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많은 짐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이거죠. 삶의 끝에 도달했을 때, 그 죽음이 다가왔을 때 꼭 필요한 무언가가 지금 우리가 쫓고 있는 그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막 추구하는 삶의 목표, 가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라는 거죠. 배낭을 풀었는데 소중하다 싶어서 한 달을 메고 다녔는데 풀어보니까 한 번도 쓰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면서 아동바동 추구하는 것들이 과연 삶의 끝에도 꼭 필요한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적지에서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출발점에서 알았다면 그토록 무거운 짐을 지고 여정을 시작하지는 않았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배낭을 풀었을 때 쓸데없는 게 뭔지를 출발할 때 알면 그 배낭이 얼마나 가볍고 그 여행길이 얼마나 더 편안하고 행복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생각해보면 표현하기 좀 힘들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을 좀 많이 짊어지고 살지 않습니까? 특히 부모님들 보면 아이들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나중에 못 먹고 살면 어떡하나,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짐을 늘 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심지어는 우리가 그런 소리 듣고 자랐지만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년호트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삶의 끝에 갔을 때 우리가 필요 없는 짐을 좀 버리고 그 끝에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학년호트를 준비한 거죠. 이 학년호트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대충 끼 맞추니까 다 되네요. 각자 파트별로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오늘 향기로트 제목이 삶이 21일 남았을 때 깨닫게 될 가장 소중한 것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왜 21일이라고 했을까요? 하필이면 한 달 해도 되고 석 달 해도 될 텐데 이 21일이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이 21일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말기암 환자들이 호스피스 병동에 머무는 평균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기암 환자들이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을 하면 21일 내로 돌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21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겁니다. 그 평균 21일 생존하신대요. 호스피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흔히 이렇게 말하죠. 호스피스 병원에 갔다 그러면 죽으러 갔네. 죽을 준비하러 갔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현대판 고려장이다.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 병원에 그냥 죽으러 보내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근데 오해라는 거지. 호스피스 하면 흔히 그런 생각을 떠올리는데 사실 호스피스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죠.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 있어요? 어떤 급작스러운 사고로 추락을 해가 돌아가시는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 없죠.
그리고 말기암 환자들은 그 세계에서 항암제를 제일 많이 쓰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호스피스를 제일 이용 안 하는 나라가 또 대한민국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기 전까지 항암 치료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항암 치료가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제가 받아보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고통스럽다 하더라고. 머리도 다 빠지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치료하다가 사람답게 못 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한다는 거지. 살리려고. 그러니까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고통스러워서. 너무 아파서. 근데 호스피스 병동은 뭐 하느냐 하면 입원을 하면 의사가 이렇게 묻는답니다. 선택하시라고. 그럼 뭘 선택하느냐? 일단 호스피스에 가는 이유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갑니다. 치료 대신에 고통을 줄여줍니다. 이 병원에 가면. 수명은 짧아지겠죠. 항암 치료를 안 하니까. 대신에 고통을 줄여주는 거예요. 마약 진통제를 사용해서 안 아프게 통증을 줄여줍니다. 그럼 의사가 뭘 선택하라고 하냐면 잠을 많이 자면서 통증을 좀 덜 느끼면서 보내시겠습니까? 남은 시간을. 아니면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눈 뜨고 있는 시간을 좀 늘리고 싶으십니까? 치료를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 치료는 이제 포기하고 이제 저생을 갈 준비를 하는 건데 고통 좀 덜 느끼고 많이 주무실래요? 아니면 좀 덜 주무시고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눈 뜨고 계실래요? 이걸 선택하라고 한답니다. 그럼 환자가 선택을 하면 이제 의사가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이제 정상인처럼 평균 21일이지만 정상인처럼은 살 수 있다는 거죠. 별로 고통스럽지 않게. 대신에 빨리 가겠죠. 항암치료 받는 것보다는. 그래서 호스피스라는 건 삶의 길이보다는 삶의 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고통스럽게 항암치료 받다가 갈 거냐? 아니면 그나마 인간답게 살다 갈 거냐? 이걸 선택하러 가는 것이 바로 호스피스다. 이 말이죠. 고래장이나 뭐 이런 개념이 죽으러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호스피스의 선구자적인 인물이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라는 인물이에요. 인생숲이라는 책 들어보셨죠?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의 저자가 바로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유정생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자들이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식물인간처럼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도록 돕는 것이 곧 그들의 죽음을 돕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호스피스의 역할이라는 거죠. 치료만 받다가 사망하는 하지 말고 눈 뜨고 인간답게 삶을 정리하고 가게 도와주는 것, 그게 호스피스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의 그 소감을 들어보면 우리가 사례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어느 아들입니다. 호스피스에 있던 27일간 나와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말기암 환자였던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지난 50여 년보다 진실한 얘기를 더 많이 나누었다. 부가적인 설명을 하면 이 아버지가 평소에 좀 인상도 많이 쓰고 대화도 잘 안 되고 성격도 급하고 뭐 눈빛도 좀 날카롭고 이랬던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이 호스피스 병동에는 27일 동안 아들한테 온화한 눈빛으로 바뀌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 다 해주고 자기가 살아온 거 정리해서 부탁도 하고 이러면서 삶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 대한 자기 감정도 표현 다 하고. 그래서 아들이 너무 감동스러웠다는 얘기죠. 호스피스에 안 들어갔더라면 항암치료 받으면서 짜증만 내다가 하겠죠. 또 어느 아버지가 한 말씀입니다. 나는 호스피스를 통해서 내 인생을 멋있게 완성했습니다. 이분은 인생을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손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손자한테 뭘 남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제안을 했대요.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글을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딸이 대피를 하고 자기 자서전을 완성한 거예요. 그럼 이 책을 손자가 또 증손자가 대대적으로 읽을 수 있잖아요. 대대손손. 그래서 자기 인생을 멋있게 완성했다. 책 한 권으로 자기 인생을 정리를 하고 가셨던 거예요. 호스피스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또 어느 할머니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좀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21일이라도 고통스럽지 않고 웃으면서 살다 가고 싶다. 그렇게 가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느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남편처럼 암으로 죽고 싶어요. 이분은 말기암 환자인 남편을 호스피스에서 간호했던 아내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거죠. 그 남편을 호스피스에서 보내고 나서 자기도 이렇게 죽고 싶다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 남편이 만약에 사고로 갑자기 죽었다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상상해 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나도 암으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 삶을 정리할 시간이 있으니까. 이 호스피스에서. 그 치료하지 말고 진통제 받고 인간답게 살다가 정리하면서 가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뭘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는 다 자기 입장에서 한 말이고, 이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왜 이제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었을까? 왜 그때는 그걸 몰랐을까? 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죽을 날이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을 때가 돼서야 인생에 뭐가 소중한지를 알게 됐을까? 이 질문을 공통적으로 던진다는 거죠. 평소에는 몰랐는데 죽을 때가 되니까 깨닫게 되는 것들이죠. 이 말하고 똑같죠? 아까 제가 이창재 감독이 한 말. 목적지에서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을 출발점에서 알았다면 그토록 무거운 짐을 지고 여정을 시작하지 않았으리라.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여행이라고 본다면, 목적지가 죽음이라고 본다면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포함, 저 포함,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인생의 출발점에 있다고 보면 종착점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종착점 가서 그 호스피스에 계신 분들이 그때 왜 몰랐을까라고 후회를 하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깨달을 수 있으면 우리는 그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한기 노트를 만든 거죠. 자, 원제로 돌아와서 삶이 21일 남았을 때 깨닫게 될 가장 소중한 것들이 뭘까요, 여러분? 그때는 몰랐던 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때는 그분들이 젊었을 때 아닙니까? 그죠? 그때가 지금 우리 이 시간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으니까. 21일이 남은 인생이 아니니까. 그러면 가장 소중한 것들은 뭐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삶이 21일 남았다.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뭘 것 같아요? 가족. 그럴 수 있겠죠. 시간. 그럴 수 있겠죠. 또 뭘 것 같아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햇살이 좋네. 그때 왜 몰랐지? 멀쩡하게 걸어다니네 저 사람. 나도 걸어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때 왜 몰랐지? 이겁니다. 너무나 우리가 지금 평소에 많이 느끼고 사는 거 있죠. 내가 오늘도 눈을 떠서 양치했네? 혼자 양치했네? 이런 겁니다. 혼자 밥 먹을 수 있네? 이거를 못 느꼈다는 겁니다. 호스피스 환자가 돼보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목욕도 혼자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내 몸을 다 씻기는 걸 보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입장이 되면 내가 걸어다니고 햇볕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러 나갈 수 있다는 이 자체, 이게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정말 하찮게 여겨졌던 것들, 그게 소중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말로 표현해 보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발로 여러분이 직접 오셨잖아요. 여기 21일 남는 상태가 되면 여기 혼자 못 온다는 거예요. 누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이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중한 줄 모르죠. 소중한 걸 모르고 뭐 해요? 더 나은 가치, 더 큰 거, 더 큰 욕망 이런 걸 쫓아다니면서 괴로워하잖아요. 뜻대로 안 된다고. 드라이브 5배 한 방 나면 승질나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슬라이스 좀 나면 막 승질내고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 골프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골프장에 나갈 수 있다는 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죠. 근데 거기에서 더 잘 치고자 하는 욕망에 더해지면 그 행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잔디도 눈에 안 들어오고 경치도 눈에 안 들어오고 햇살도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는 못 느끼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죽기 전에는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대구의료원 라파웰 웰빙센터라고, 거기에 호스피스 병동이 있어요. 4층에. 여기가 라파웰 웰빙센터입니다. 실제로 4층에 호스피스 센터가 있어요. 저는 호스피스 센터에 처음으로 강의를 갔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인문학과 죽음을 연결시켜서 강연해 주실 수 있느냐. 제가 강사님한테 했더니 못하겠다.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연구해가지고 가서 하고 왔어요. 대상은 호스피스 센터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에요. 환자가 아니고. 그 라파엘이라는 것은 참고로 치유를 행하는 대천사, 3대 천사 중에 한 명이죠. 가브리엘, 라파엘, 미카엘, 천사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죽음을 가치 있게 만드는 3가지 질문. 그리고 이렇게 강연을 하고 왔어요. 강연 끝나고 나니까요. 여러분, 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오늘 10명 정도 되셨는데, 연령이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분들한테 목욕봉사, 뭐 밥 먹는 봉사, 뭐 대화해주는 봉사, 이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50, 60, 4, 50? 그럴 것 같죠. 보통 4, 5, 60, 뭐 많아야 60이고 4, 50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쭉 10분 앉아 계시길래 제가 봐도 한 60 넘어 보이는 분은 잘 없더라고요. 한 60 정도? 근데 나이를 순서대로 다 여쭤봤어요. 75세, 68세, 65세, 63세. 한 번 빼고 다, 한두 번 빼고 다 60대입니다. 외모는 50대 이하로 보이는데. 여러분, 그 연세에 말기암 환자분들한테 돈도 안 받고 자원봉사 하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제가 강연하면서 정체성에 대한 얘기하고 자존감에 대한 얘기하고 자존심하고 차이 얘기하고 뭐 이런 말씀들을 해드렸어요. 제가 하기 들으셔서 알겠지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대답을 해보시라니까 평생 그 질문하고 살았나 아직 모르겠다. 60, 70 되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삶의 종착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삶을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분들 이제 그 나이에 자원봉사 하시면 주변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봤거든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미쳤나니 그런 짓을 왜 하나 돈도 안 받고 그 나이에 집에서 안아보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부류는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라고 하는 부류가 있을 거다. 이때 내가 소신껏 내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정체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 강의 끝나고 나서 그 어떤 어르신이 강사님 꼭 그 사과 좀 먹고 가라고, 배 먹고 가라고. 그래 사과하고 배를 막 깎아서 이제 잠시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그 75세 되신 제일 어르신이 저한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강사님, 내가 오늘 강연 듣고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정체성, 자존감하고 자존심 차이 하고 잠시 멈추시더니 남이 뭐라 하건 내 소신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75살이 됐어야 깨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강사님은 좋겠네요. 30대에 깨달았으니까. 이러면서 75살이 돼서야 오늘 깨달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뭘 깨달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남 눈치 보고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뜻이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소신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어록을. 죽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삶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죽음은 가치가 있고 어떤 사람의 죽음은 가치가 별로 없죠. 죽으면 끝인데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러시는데 세종대왕의 죽음은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전과자의 죽음은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향연어도 한 적이 있습니다. 유통기한하고 유효기간은 다르다. 사람의 유통기한은 언제예요?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 죽으면 유통기한이 끝나죠. 근데 유효기간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돌아가셨지만, 스티브 잡스는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그 영향력이 우리한테 미치잖아. 그 유효기간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제 기준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통기한은 끝나도 유효기간은 영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효기간을 뭐가 결정합니까?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의 업적이 그 유효기간을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업적이 있는 사람은 세종대왕 같은 분, 유신장 같은 분, 이런 분들은 업적이 있으니까 아직도 우리 정신에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 유효기간이 아직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통기간은 끝났지만. 그 업적이 바로 뭐예요? 삶의 가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식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삶의 가치가 클수록 죽음이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럼 삶의 가치를 만드는 건 뭐냐?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숨쉬는 공기, 걸을 수 있는 내 다리, 그냥 아주 평범한 죽을 때 되면 못할 것들, 이걸 소중히 여길 줄 알면 이게 바로 삶의 가치를 높인다는 거죠.
이걸 느끼면 이걸 못 누리는 사람한테 뭘 해주고 싶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어르신들은 그런 봉사를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외국에. 죽음은 청년에게는 뒤통수에 따라다니고 노인에게는 머리 앞에서 간다고. 노인들 눈에는 죽음이 보이는 거예요. 청년은 죽음이 뒤통수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은 어떻게 삽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봉사 같은 거 잘 안 해요. 지금 내가 제일 중요하고 지금 내가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노인분들은 그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런 봉사를 하시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건 삶의 가치고,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당연한 것들,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삶, 이게 바로 죽음을 가치 있게 만드는 삶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21일 남았을 때 깨닫지 마시고 오늘 깨달으시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